톨스토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재화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농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한떼기 없이 그저 구두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저렴해서 버는 족족 식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재화공에게는 아내와 함께 쓰던 모피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그것도 넝마가 될 정도로 낡아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그는 2년째 되는 해에 새 외투를 지으려고 양모피를 살 계획이었다. 재화공은 가을쯤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 3루블짜리 지폐가 마누라의 괴짝 안에 있었고 마을에 사는 농부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였다. 재화공은 아침부터 외투를 맞추러 마을로 갈 채비를 차렸다. 그는 셔츠 위에 솜을 댄 여성용 면자켓을 입고 그 위에 나사로 짠 농민 외투를 입고는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고 아침 식사를 먹은 후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아내 갖고 있는 3루블에 보태야겠다. 그걸로 외투를 만들 양모피를 살 수 있겠지? 재화공은 마을에 들어가 한 농부를 찾아갔다. 그는 집에 없었고 부인은 남편에게 돈을 들여 일주일 안에 보내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지만 그 역시 하늘을 맹세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장화를 고쳐준 값으로 20코페이카만 주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재화공은 양모피를 외상으로 얻어보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믿지 않았다. 돈을 가져오게, 그가 말했다. 그러면 뭐든 마음껏 고를 수 있소. 외상값은 받기 어렵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이렇게 재화공은 수선비 조로 고작 20코페이카만 받았고 농부에게서는 수선할 낡은 가죽 장화만 받았을 뿐 헛수고만 했다. 재화공은 신세를 한탄하며 술 마시는데 20코페이카를 탕진했고 외투 없이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추웠지만 술을 마셨더니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재화공은 길을 가면서 한 손에 쥔 지팡이로는 얼어붙은 먼지덩이를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죽 장화를 흔들면서 혼잣말을 했다. 난 외투가 없어도 따뜻해. 술 한잔 했더니 온몸이 다 뜨끈해지네. 양털 외투 따위는 필요 없어. 슬픔을 잊고 걸어가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잖아. 내게 뭐가 더 필요하지? 난 외투 없이도 살 수 있어. 외투는 평생 필요하지 않아. 한 가지, 그저 마누라가 속상해하겠지. 정말 분하군. 외투 하나 얻으려고 죽어라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거기서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모자를 홀랑 벗겨버릴 테다. 틀림없이 벗겨지고 말 테다. 이런 식이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20코페이카 은전 하나만 딸랑. 20코페이카로 술 마시는 거 말고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들 돈이 없다고들 말하지. 너한테 돈이 없으면 나한테는 있나? 너흰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난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다.
너는 먹을 빵도 있지만 나는 그걸 사야 한다고. 너는 원하기만 하면 일주일에 빵을 팔아 3루블을 벌 수 있잖아? 재화공은 그렇게 투덜대며 길 모퉁이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당 뒤에서 뭔가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점차 기울기 시작한 때였다. 재화공은 하얗게 빛나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게 뭔지는 도통할 수 없었다. 여기엔 저런 돌이 없었는데 짐승인가? 짐승 같지도 않은데 머리로 보면 사람을 닮았는데 왠지 하얗군. 사람이라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무엇인지 확실히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람이 분명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숭이로 앉아 작은 예배당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재화공은 갑자기 두려워졌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옷을 벗기고 여기에다 버렸구나. 못 모르고 다가갔다간 봉변당하기 딱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재화공은 그 곁을 비껴가기 시작했다. 작은 예배당 뒤로 돌아갔더니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예배당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작은 예배당에서 몸을 떼고 움직이는데 마치 가만히 엿보는 것 같았다. 재화공은 점점 더 소심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가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다가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로 여기 오게 된 건 아닐 거야.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면 벗어나기 힘들 텐데. 그런 일은 없더라도 골치 깨나 앓게 될걸? 저 벌거벗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옷을 벗어 마지막 것까지 내주게 되겠지. 그냥 지나가고 말자. 재화공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작은 예배당 옆을 완전히 벗어나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에 멈추어 섰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시에몬. 그는 자문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데 겁을 집어먹고 그냥 지나치다니? 더 큰 부자가 되기라도 한 거냐? 네 돈을 도둑질할까봐 두려운 거야? 에이, 쌤아, 그건 좋지 않지. 세묘는 몸을 돌려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 세묘는 다가가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직 힘께 나았을 젊은 사람인데 몸에서는 싸운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어 놀랐다. 기대어 앉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듯 세면을 보지도 못하고 눈도 들지 못했다. 세면이 바짝 다가서자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돌려 눈을 떠 세면을 쳐다보았다. 세면은 그 시선 때문에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재화공은 겨울용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벗어놓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큰 농민 외투를 벗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일단 어서 입어. 세묘는 그의 팔꿈치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람이 일어났다. 세면이 쳐다보니 몸이 갸냘프고 팔과 다리는 깨진 데 없이 깨끗한 데다가 얼굴도 귀여웠다. 그 사람 어깨에 농민 외투를 걸쳤지만 그는 팔을 소매에 집어넣지도 못했다. 세묘는 소매에 팔을 넣어주고 농민 외투를 당겨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묶었다.
세묘는 찢어진 모자를 벗어 그 사람에게 씌워주려다가 머리가 휑하게 느껴져 다시 생각했다. 난 완전히 대머리인데 저 친구는 긴 고수머리잖아. 세묘는 모자를 다시 썼다. 그냥 장화를 신기는 게 낫겠어. 재화공은 그를 앉혀 펠트 장화를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는 말했다. 자, 이렇게 하자고 형제. 몸을 풀고 이걸로 몸을 녹이도록 해. 하긴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걸을 수는 있겠나? 그는 서서 세면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자는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힘이 없거든 이것을 지탱하게. 걸어보게나. 그는 걷기 시작하더니 뒤처지지 않고 가볍게 걸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세면이 물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가?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알고 있지. 어쩌다가 작은 예배당 아래 있게 되었나.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심하게 대했겠지. 저를 심하게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인가? 어디든 매한가지입니다. 세면 놀랐다. 난폭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부드러운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군. 그래, 세상에는 5만 가지 일이 많으니까. 세면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좀 지내다가 떠나. 세면은 계속 걸었고 나그네도 처지지 않게 그와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세면의 셔츠 속까지 파고들어 취기를 거두어가니 온몸이 오싹오싹 추워지기 시작했다. 걸어가다가 코가 막히자 그는 마누라의 재킷을 걸치고 생각했다. 모피 외투를 마련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젠 농민 외투도 없이 벌거벗은 사람을 데려가는군. 마트료나 생각이 나자 세묘는 마음이 갑갑해졌다. 그러나 나그네를 보자 작은 예배당 뒤에서 그를 발견한 일이 기억나면서 마음은 뛸 듯 기뻤다. 세면의 아내는 그날 일찍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먹이고 자기도 저녁을 조금 먹은 뒤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화덕에 빵을 언제 올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빵 양쪽 모서리에서 떼어낸 큰 조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으로는 많이 먹지 않을 테니까 내일 먹을 빵으로는 충분하겠다.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돌리고 또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올리지 말자. 밀가루도 빵 하나 구울 거밖에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 셔츠에 바데를 대려고 식탁 옆에 앉았다. 마트료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외투했을 양가죽을 어떻게 사오려나 생각에 빠졌다. 양피장이가 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박해서 자기는 아무도 못 속이면서 조그만 애들도 그 사람을 속인단 말이야. 팔로 부리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무두질된 가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피 외투니까 지난 겨울에 외투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 집 밖으로 나갈 때 온갖 것을 뒤집어 써봐도
입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이가 일찍 간 건 아닌데 올 때도 되었는데 내 사랑이 술에 정신이 팔린 건 아니겠지? 마트리오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찔러 넣고 현관방으로 나갔다. 보니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면이었는데 그와 함께 온 어떤 농부는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장화만 신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다. 또 술에 정신 팔린 거 아닌가 했더니 바로 맞췄어. 남편이 농민 외투도 입지 않고 누빈 재킷 하나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을 보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얼굴을 찌푸렸다. 마트리오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돈을 술에 탕진했구나. 어떤 방탕한 놈하고 술을 마셨어. 그러고는 집에 데려오기까지 한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그들을 오두막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젊고 삐쩍 마른 사람이 자기 부부의 농민 외투를 입고 있던 것이다. 농민 외투 밑으로는 셔츠도 보이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벽난로 쪽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았다. 세뮤는 모자를 벗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벽의자에 앉았다. 마트리오나, 저녁 좀 차려줘. 그녀는 우물우물 뭐라고 투덜거렸다. 벽난로 옆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머리만 흔들고 말았다. 세면은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마치 그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척 나그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안 깨나, 형제여, 같이 밥 먹읍시다. 나그네가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 마트리오나는 독이 올랐다. 만들었지만 당신께 아니에요. 가만 보니 이제 염치도 술과 함께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가죽 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이제 농민 외투도 없이 돌아와서는 그것도 무슨 벌거벗은 불황자를 데려왔잖아요. 술 주정뱅이한테 줄 저녁 따윈 없어요. 있을 거야. 마트리오나 쓸데없이 혀를 놀리는군.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돈을 어쨌는지 말해줄래요? 세묘는 농민 외투에 손을 집어넣어 종이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돈 여기 있어. 트리포모프는 돈도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고 약속만 하더군. 마트리오나는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남편은 외투도 마련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농민 외투를 어떤 벌거벗은 남자에게 입혀서는 집에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종이를 잡아채서는 감추러가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 벌거벗은 술 주정쟁이를 먹여주진 않을 거야. 에이, 마트리오나, 혀 조심해. 뭐라 말하는지 먼저 들어봐. 취한 바보의 말은 실컷 들었어. 술 주정뱅이인 너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유가 없었겠어? 엄마가 내게 준 아마포도 당신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 이제 외투 사러 가서는 또 마셔버렸고. 세묘는 29페이까만 마셨다고 아내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지도 말하고 싶었지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두세 마디 불쑥 던지는데 10년 전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잔소리를 하고 또 해대며 세면에게 달려들어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내 반외투 내놔. 그렇지 않아도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나한테서 가져가서는 자기가 껴입었잖아. 이리네. 이 곰보 숙회 같으니 어디서 부러지도록 맞기라도 했으면.
세면은 테두리에 모피를 두른 여성용 반외투를 소매로 뒤집은 채 벗어던졌고 안학은 뒤집어진 팔을 되돌려 놓다가 그만 재킷 재봉선이 뜯어져 버렸다. 마트로나는 반외투를 집어 머리에 두르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녀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멈추어 섰다. 화가 치밀어 심장이 불붙는 듯했다.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데려온 사람을 놓고 실컷 욕해주고 싶었다.